안녕하세요.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제가 지금 수염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고 와서 면도를 못했는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금과 은이 좀 큰 하락이 있었죠. 미국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서 테이퍼링이 조기 시행될 수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진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하니까 금과 은은 이제 끝인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걱정들이요. 사실 이 테이퍼링과 금, 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다 하나하나 풀어야 할지 진짜 감이 안 오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불안해 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불안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테이퍼링 정말 금과 은의 끝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테이퍼링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용돈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이제 취직도 했으니까 용돈 100만 원 주던 거 한 50만 원으로 줄일게. 이게 바로 테이퍼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계속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계속 돈을 풀었었는데, 이렇게 풀던 돈을 점점 줄이겠다라는 것이 테이퍼링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되게 많이 좋아졌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금리도 인상하면서 양적 긴축을 한다던가 이렇게 통화적인 정책이 긴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그거에 어떻게 보자면 시발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테이퍼링 하면 금리도 인상할 거고, 그렇다 보면 이제 금이나 은 이런 것들 앞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금리도 올릴 텐데 지금이라도 금이랑 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자, 진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거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테이퍼링을 했던 시점이 정말 금과 은 하락의 시작인가,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금리가 오르면 금 가격이 하락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주제지만,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사실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또 다루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진짜 그 오해들을 한번 낱낱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이 자료를 보실게요. 제가 금 가격과 과거 미국의 통화정책 표를 이렇게 같이 겹쳐 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이 테이퍼링을 했던 시점을 보시면 상당히 이미 금이 상승 추세의 끝에 와 있다기보다는 거의 저점 부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 보더라도 테이퍼링이 시작한다고 해서 금과 은이 이제 앞으로는 적어도 한 10년 동안 투자할 가치가 없어진다, 이런 공포심에 되게 많이 사로잡히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금리가 또 오를 테니까, 금리 오르면 이제 금 가격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그럼 지금 이 테이퍼링 할 때라도 빨리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금과 금리의 데이터를 이렇게 겹쳐 놓아 보았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금리 인상을 했던 거의 모든 시기들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어요. 여기서 이 파란색 선은 금리이고 이 빨간색 선이 금 가격인데요.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 금리가 상승되었던 시기들을 대체로 보시면 금이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했던 시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리 상승기의 대부분 금 가격은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또 장기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서 무려 20%까지 상승했던 기간과, 그 다음에 지금 제로 금리까지 오면서 금리가 계속 하락했을 때 금 가격은 언제 더 많이 올랐는지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금리 상승기였던 1940년부터 1980년까지 금의 누적 수익률은 1732%, 그리고 최악의 해에도 마이너스 22%의 손실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리가 하락하면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금리 하락기 1980년부터 2020년까지를 보시면 누적 수익률 고작 162%, 그리고 최악의 해에 마이너스 32.81%로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 가격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 실제로 과거의 50년 데이터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오히려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 금 가격 상승이 더 좋았습니다. 제가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금이라는 자산은 단순히 금리가 오르면 매력도가 떨어지는 자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질 금리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여러분들께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리를 10%를 준다고 해도 물가가 막 1년에 2배씩 뛴다면 누가 은행에 예금을 할까요? 오히려 금이나 은 혹은 뭐 다른 실물 자산들을 사놓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그럴 때 금리가 높더라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졌을 때 원자재 슈퍼사이클 그리고 또 금과 은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과거 100년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뭐 금리 인상도 할 거니까 뭐 국채금리가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논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도 그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연준과 반대로 행동하라 라는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은 양적 완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채권을 사주는 시기에는 연준이 무한정으로 채권을 사주니까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반대로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준이 사주던 채권의 양을 점점 줄이게 된다면 그만큼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니 채권 금리가 오를 것이다. 아마 요렇게 어떻게 보면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차트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와 10년 국채 수익률을 이렇게 겹쳐두은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양적 완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직접 나서서 채권을 사주던 시기였는데, 오히려 그때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연준이 그렇게 채권을 사주는데도 채권 가격은 반대로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이게 테이퍼링을 했던 기간입니다. 테이퍼링을 한다면 그 전에 채권을 사던 양보다 더 적게 채권을 산다는 건데,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채권의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채권 금리가 더 떨어졌습니다. 즉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 것이죠. 이제 테이퍼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시장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금리도 인상되고 금과 은은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해도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테이퍼링을 했던 시점은 오히려 금 가격의 저점 부근이었다.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는 오히려 금의 상승이 더 가파랐던 시기였다. 세 번째,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오히려 금리는 떨어진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세 가지 우려가 실제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것을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뭔가 가격이 급변할 때는 가격의 급변 때문에 내가 잘 투자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거 이제 상승이 끝난 거 아니야? 나 물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급변할 때일수록 좀 더 침착하고 내가 본질적으로 처음에 왜 금과 은에 투자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되새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새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질적으로 내가 샀던 이유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때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몇 년을 투자를 해오면서 가격이 급변할 때면 정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그 뉴스들을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게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경험이 정말 많았는데요. 참 웃긴 건 이러고 나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하고 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성을 되찾으면 애초에 내가 샀던 이유는 저런 뉴스들이 말하는 그것 때문에 망가졌던 게 아닌데, 아직도 매수를 했던 그 본질적인 것은 전혀 변함이 없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멍청하게 생각을 했었을까? 그때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 이런 후회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투자는 100% 이성적으로만 해야 하는데 꼭 감정이 들어갔을 때 되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금을 사라 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전에 많이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급하게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원래 뉴스나 뭐 많은 유튜버들이 또 하는 말 다 그럴듯합니다. 다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들려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말들이, 그 논리가 실제로 과거의 역사에도 대입해 보았을 때 똑같이 적용이 됐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내가 처음 매수했던 그 본질적인 이유를 끊임없이 속에서 한 번씩 되새겨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금과 은에 왜 투자하셨었나요? 저의 경우는 실질금리와 생산량, 이 두 가지가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었고, 또 여러분들께도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이 두 가지를 계속 살펴봄에 있어서 어떠한 지표도 매도 시그널을 나타내지 않고 있고, 또 심지어 올해 2분기 금강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면 작년 코로나가 그렇게 심해서 공장이 안 돌아갈 때보다 오히려 생산량이 더 줄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또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매수한 이유가 무너져야 매도할 이유가 생기는 건데, 본질적으로 매수한 이후에는 전혀 어떠한 변화가 없는데 가격이 하락한 거라면 이러한 가격 하락, 이런 조정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내가 금과 은을 샀던 이유에 한번 집중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우와, 박앤셀이다.